이처럼 한국의 대중문화는 1993년 드라마 질투와 여명의 눈동자를 시작으로 중국에 진출하게 되었고 1997년 방송된 이 사랑이 뭐길래로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H.O.T와 클론 등 이런 한국의 가수들이 베이징 공연이 이어지면서 중국인 청소년들의 한국 대중음악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한국의 대중문화는 드라마를 시작으로 대중음악까지 그 범위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이에 경계하는 목소리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문화는 한류로 불리며 오히려 크게 확산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한국 정부도 한국의 대중문화 알리기에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방송국이나 연예기획사 등 이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중국이라는 문을 열고 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알리기 시작했고 또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 정부가 이어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알리는 데 일조한 것이죠. 이에 1999년 이 한국의 문화관광부는 한국의 대중음악을 중국에 홍보하기 위한 한류라는 제목의 CD를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써 정부와 민간 모두 한류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면서 한국의 대중문화 역시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과 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2003년 양국의 관계가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중 수교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 문화교류 역시 정치적 관계의 안정이 바탕이 되어야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적 관계의 안정은 양국 간 문화교류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2000년에 접어들면서 양국 간 경제교류도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우선 교역 규모를 보면 2003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약 590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 규모는 수교 당시 교역 규모인 64억 달러와 비교하면 약 9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평균 약 22% 정도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인데요.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양국 간 경제교류의 확대와 그리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확대는 한국의 콘텐츠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2003년 한국 방송 콘텐츠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약 3,500만 달러로 사랑이 뭐길래가 방송되던 1997년의 800만 달러와 비교하면 약 4.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3년 당시 중국 문화산업의 시장 규모가 359억 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중국의 콘텐츠 시장은 한류의 진출과 그리고 확산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었습니다. 인적 교류의 확대 역시 이 중국 내 한류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인적 교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람의 이동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통한 문화의 이동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한국 유명 연예인들의 중국 방문과 그리고 공연 등은 한류의 확산에 매우 중요한 인적 교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적 교류의 규모를 보면 양국의 문화 교류가 얼마나 활발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교 직후인 1993년 양국 국민의 상호 방문자 수는 22만 명에 불과하였는데요.
2003년에 이르면 상호 방문자 수가 약 210만 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1993년과 비교하면 10년 새에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인데요. 그만큼 문화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000년 이후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관계는 더욱 안정되었고, 경제적 관계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인적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국 관계의 안정화는 중국에서 한류가 확산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중국 내 한류는 영상 콘텐츠, 특히 드라마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한국 방송 콘텐츠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2005년 한국 방송 콘텐츠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1억 2천만 달러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2000년 수출 규모인 이 1300만 달러와 비교하면 약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인데요. 수출 규모의 증가는 곧 한국 방송 콘텐츠의 중국 내 수요가 그만큼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2000년 이후 영상 콘텐츠 중심의 한류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류의 확산과 함께 한국 드라마의 편당 수출 가격도 급격히 증가하였는데요. 한류 초기 이 한국 드라마의 편당 수출 가격은 700달러에서 800달러 사이였지만 2000년에 접어들면서 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이 되면 한국 드라마의 편당 수출 단가는 약 5,000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한류 초기와 비교하여 약 6배에서 7배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드라마 수출 가격의 상승은 마찬가지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중국인들의 한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한류의 확산 속도도 그만큼 빨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중국인들의 한류 소비 증가와 이에 따른 한류의 확산은 방송 콘텐츠 분야에서 대중국 수출 품목의 다양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한류 초기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대 초중반, 중국에 수출된 한국 방송 콘텐츠의 장르는 대부분 드라마였습니다. 한중수교 초기 KBS 영상사업단이 애니메이션을 수출하였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1990년대 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한류 초기에는 이 드라마 장르가 수출의 주력 상품으로서 한류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이후 한류가 중국 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수출되는 방송 콘텐츠 장르에도 다양화가 이루어집니다. 2001년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오락, 기타 이러한 5개 장르였던 수출 품목이 2004년에는 음악과 교양, 오락, 교육, 기타가 추가되면서 8개로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스포츠와 영화를 비롯해 오락, 교육, 기타 등의 장르가 추가되면서 사실상 모든 장르가 수출 품목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방송 콘텐츠의 장르가 다양해졌다는 것은 중국인들의 콘텐츠 소비 경향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콘텐츠의 다양화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보다 넓은 범위에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송 콘텐츠의 장르 다변화라는 의미 있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중국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장르는 여전히 드라마였습니다. 이는 한국 드라마의 소재가 매우 다양하고 또 세련되었다는 점, 그리고 유명한 스타가 출연한다는 점 등 많은 이유들로부터 이 중국인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 드라마는 한류의 정착 단계에서도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에 수출된 드라마의 경우 모두 50여 종에 이릅니다. 이들 드라마 중 대표작만 나열해도 거짓말, 순풍산부인과, 의가영재, 사랑은 블루, 8월의 신부, 가을동화, 겨울연가, 그리고 대장금, 다모, 천국의 계단 등 너무나 많은데요. 쉽게 생각하면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대부분의 드라마가 중국에도 수출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인기는 음악이나 패션, 그리고 음식과 관광지, 한국산 제품 등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다른 한류의 확산을 이끌었는데요. 드라마는 비록 이 영상 콘텐츠에 속하지만 드라마에는 드라마에 삽입되는 음악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패션, 그리고 드라마를 촬영하는 한국의 여러 지역,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국산 제품 등 한국에 관해 알릴 수 있는 요소들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국 상품의 판매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제적인 측면이나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화권 지역인 대만에서는 한국 드라마 불꽃이 케이블 TV를 타고 방송되었는데요. 이 드라마를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는 한국의 유명 탤런트인 차인표와 그리고 이영애를 대만의 국민 스타로 만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중문화는 한 나라의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한류의 확산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2000년 이후 중국 내 한류는 방송 콘텐츠, 특히 드라마를 통해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이영애가 주연한 전통 사극 드라마 대장금이 중국에서 방영되면서 중국에서의 한류 열풍이 다시금 거세지게 됩니다. 대장금에 대해서는 앞서 이미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요. 대장금은 중국 내 한류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한류의 세계화를 촉진시킨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대장금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이후에 홍콩과 동남아시아 등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나아가 중앙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 동유럽 등 전 세계 62개국에 수출되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글로벌 한류가 시작된 것이죠. 이처럼 대장금을 통해 한국의 대외 이미지는 더욱 제고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장금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대중문화인 드라마 속에 이 음식을 비롯하여 건축이라든가 의복, 이러한 한국의 전통 문화를 다 담고 있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 한류를 탄생시키고 발전시킨 콘텐츠들이 현대적 의미의 대중문화, 즉 드라마를 비롯해 영화나 음악, 게임 등이었다면 대장금 이후에는 이런 고유한 전통 문화도 한류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죠. 아무튼 대장금의 인기는 중국에서부터 시작하였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2005년 중국에서 방송되기 시작한 대장금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청률이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대장금의 인기는 빠르게 확산하였습니다. 특히 대장금은 1997년 인기를 끌었던 사랑이 뭐길래와 달리 중국 중앙텔레비전이 CCTV가 아닌 지역방송국 후난 위성TV를 통해 방송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역방송국을 통해 방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륙 구석구석까지 대장금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외국 드라마로는 사상 최초로 평균 시청률이 14%를 넘어서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기를 바탕으로 당시 중국의 31개 도시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장금은
외국 드라마의 경우 밤 10시 이후에만 방영해야 한다는 중국의 방침에 따라 편성 시간이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드라마를 비롯해 이 다른 외국 드라마까지 모두 제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대장금이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을 떠나 중국 내 한류의 소비층이 그만큼 두텁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비슷한 예로 이 앞서 말씀드린 1993년 방송된 질투나 여명의 눈동자는 역시 지역 방송국인 하얼빈 TV를 통해 방송되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장금은 중국 내 한류의 확산에서 지역적 문제까지 해결한 콘텐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